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성명준 씨 권리금 사기 사건 재판 관련 내용을 최강욱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성명준 씨의 형이 1년 3개월인데 그 안에 나올 가능성, 공탁, 보석, 가석방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민사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성명준 씨 권리금 사기 사건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볼까요? 최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늦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감당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아, 역시 솔직하게 그냥 기쁨을 표현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게 한번 촬영을 했는데 주말 오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약간 몽롱한 정신 상태로 버벅버벅거리는 상황 때문에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되셨나요? 아,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명준 씨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 정리하는 영상 만들었었는데 관련해서 질문도 많았고 댓글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댓글을 봐도.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가장 궁금하신 게 예.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명준 씨가 예.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 또는 예. 형이 확정된 뒤에도 가석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공탁 제도, 가석방 그리고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이 1년 3개월인데 그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원의 공탁제도라는 것도 있고 보석 이런 제도도 있는데 혹시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공탁과 보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공탁제도라는 거는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된 경우에 자신이 피해 변제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피해자가 이걸 가져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놓는 제도를 공탁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치 않거나 혹은 합의금의 액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으면은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나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일단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용서는 안 하지만 공탁금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명준 씨 상황에서는 공탁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공탁은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피해자랑 합의를 한 것보다는 약하게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피고인을 용서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양형 요소로서 반영이 되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성명준 씨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1년 3개월이 선고된 성명준 씨는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제 상고심에서 다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탁을 한 뒤에 나는 공탁을 했으니까 양형이 좀 부당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상고심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대법원에서.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공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실제 성명준 씨의 변호인들도 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공탁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보석 관련한 질문도 있었어요. 보석을 신청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에서 많이 나왔듯이 보석이란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일정 금원을 맡겨두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확정 전까지 이제 석방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보석이란 거는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재판 확정 전까지 1심, 2심, 3심 신급을 불문하고 피고인이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성명준 씨가 이제 중요한 건 근데 성명준 씨가 하루라도 덜 보석이 인용이 돼가지고 하루라도 덜 구치소에서 이제 보내고 싶다면 보석을 언제 청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성명준 씨의 소송 기록이 현재는 이제 인천지방법원에 남아 있는데 성명준 씨가 지난달 29일 상고를 하셨어요. 상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이 기록이 이제 심리를 위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는 원심법원이었던 인천지방법원이 보석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록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대법원이 보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보석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석 결정 기간이 최대 2개월 이상 더 소요가 되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재판부가 성명준 씨 사건을 검토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 재판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 1, 2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기록이 있을 때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10일 안에 어떤 보석 결정 여부가 나오는데 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는 뭐 최대 2개월 이상 보석 여부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석을 신청하실 거라면 상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14일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빨리 보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석 신청, 이제 그거는 이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근데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보석이 되냐 안 되냐를 또 검토해 보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 우선 성명준 씨가 항소심에서 선고기일날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구속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이. 예. 이런 이유로 구속이 된 건데 근데 지금 뭐 선고된 시점으로부터 한 2주도 안 흘렀잖아요. 근데 그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구속의 사유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의 사유라는 거는 결국 구속을 시킬 사유가 없다. 예. 구속 사유의 반대라고 생각해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시킬 만한 사유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또한 추가적으로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성명준 씨의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만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데 법리 오해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예상이고 저의 전제인데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자 원심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성명준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석을 허가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까지 짚어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3개월 이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죠.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가석방은 이제 형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반성하고 있는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이제 성명준 씨는 자신의 형기 1년 3개월에 3분의 1인 5개월의 형기를 채운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상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 70% 이상의 형기를 맞춰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그 수많은 재수자 중에서 한두 명 정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혜택이 될까 말까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70% 이상을 못 채운 사람은 뭐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성명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 3개월인데 이 70% 정도면은 약 9개월 정도 되나요? 약 10개월 15일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예, 10개월 15일 이상을 채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석방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구치소장이 개전에 정이 현저한 사람들을 먼저 이제 사전 면담을 합니다. 예. 이 일단 사전 면담 대상자에 아마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이제 구치소장과 사전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사전 면담에서 주로 이제 질문들이 먼저 범죄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전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형을 살고 있는 해당 범죄의 성질, 동기, 수단 및 내용을 살펴보고 범죄 후에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성명준 씨는 사기죄하고 협박죄 때문에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건데 그중에 더 피해가 큰 거는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죄일 것입니다. 사기범죄는 재산범죄를 대표하는 범죄고 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었느냐가 가석방 요건을 심사할 때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명준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최강영 변호사가 짚어준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성명준 씨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될 텐데요. 이를 예상해 보면 성명준 씨의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명준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행한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가 있었다. 이 사기를 이유로 성명준하고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계약 내지는 유사 전대차 계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성명준하고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성명준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 계약 중에서 2억 원이 일단은 확실한 거죠? 그
임대인에게 1억 원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준 씨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예. 그 계약까지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장 그 1억 원까지 반환 네. 청구가 가능하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2억 원부터 소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명준 씨는 악의의 수익자인데요. 예.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계약이 사기로 취소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법상 선의 악의는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몰랐다 알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명준 씨는 이 계약에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2억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의 이자,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들에게 소장을 통달받은 이후로는 5%의 이자가 12%로 늘어나서 그날부터는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자가 이제 상당히 붙었겠네요.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한 지금 1, 2년 지났나요? 이제 5% 이자는 좀 적고요.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줘야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1년, 2년 매우 커지죠, 이게. 연 12%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거의 99% 승소한다. 예. 재심으로 인해서 이 판결문이 무효가 되지 않는 승소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거의 사실상 재심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거의 100%? 예. 라고 보시는 거였네요. 또 생각나는 댓글 이런 건 더 없으시죠? 네,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앞으로도 답변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댓글 중에서 저는 이게 기억나는데 누가 권리금 거래할 때 전문가들 감정인들을 등장시켜갖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권리금 거래를 하냐, 그냥 서로 간에 맞춰보고 거래하는 거지 라면서 이제 최강 변호사에 대한 일종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얘기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권리금이 사건의 쟁점이 돼서 원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 감정을 통해서 실제 권리금 가격을 정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 거래에서는 당연히 감정인을 통해서 권리금을 정하진 않고 전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 두 사람이 상권을 분석해보고 주변 공인중개사의 말도 들어보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명준 씨 권리금 사기 사건에 관해서는 진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라이브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출연시켜 주신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것도 부탁드려요. 예.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